예, 2주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면 시장의 주도주라는 어떤 그 갑옷을 입은 섹터들을 쭉 한번 복귀 한번 해보면 일단 자동차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은 것은 은행, 뭐 좀 확대하면 증권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를 좀 톡톡히 보셨죠. K 밸류업에 다시 2차 전진, 앞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의 8조 컨센을 뛰어넘는 10조를 상회하는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또 반도체의 왕자의 귀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이분들이 좀 힘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죠. 지주. 지주사를 커버해주고 계시는 참 이름 멋있죠. 김동양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지주사들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한다고 드렸더니 좀 매를 좀 맞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요? 성과가 별로였어요? 뭐 주가가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주가가 강세인 소수의 종목이 있지만 대체로는 연초에 한번 시세를 냈던 거를 이미 다 반납을 한 상태이고, 또 언급하셨던 자동차나 금융 쪽하고는 사실 비교가 직접적으로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할 수 있는 처지였느냐, 그것도 살짝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워낙에 기대치가 낮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긍정적인 뭔가가 나왔을 때는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는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컨센서스는 7월 달에 그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하는 부분이 물론 지난주 초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세제 혜택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기대를 다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거는 9월 달에 밸류업 지수 발표, 또 12월 달에 관련 ETF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기업들도 하나둘씩 밸류업 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좀 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썸네일에 제가 적었던 자동차와 은행. 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트렌드, 테마, 이렇게 그런 그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실적과 주주 환원의 직접적인 정책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이런 섹터들은 상당히 제법 양봉이 꽤 두텁게 올라가는 것들, 어느 정도 누구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어그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명확했던 거죠. 지주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적 이슈들이 다 제각각 자기 처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데요?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이시겠지만 두산이 있을 수 있고요. 두산 한번 볼까요? 두산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두산은 김동양 이사님의 사실은 하반기 탑픽이었어요. 맞죠? 네.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유효한가요? 예, 지금 목표 주가는 이제 조만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가까이 24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죠. 요 두산도 하나의 그 지주사로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고, 한번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산물, 그렇죠? 한물 간 게 아니라 산물입니다. 한물, 두물, 세물, 산물, 삼성물산에 관련된 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내일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목요일날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녹화를 이제 수요일날 지금 오후 1시 점심 식사 끝나고 하고 있는데, LS,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좀 쉬었어요. 많이 쉬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좀 상승 트리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LS도 괜찮은 모습들이고, 한화, 또 삼성 SDS도 한번 거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한화, 그 다음에 CJ, 그렇죠?
CJ, 그 다음에 말 많은 SK, 그쵸? SK 이쪽도 한번 살짝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 나왔으니까 두산 먼저 잠깐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돼야 되고 퓨어스테디 잘 돼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잘 돼야 되고 두산 테스나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자회사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좀 있을 만한 것들 주목해야 될 것들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뭐 확실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보호의 수가 이제 3달 남았습니다. 10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제 상장된 지 1년이 되면서 68% 보유 지분 중에 34% 보호 예수가 이제 해제가 되고요. 68%를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50%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라는 게 이제 이번 달 2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0% 이상 대주주가 지분을 1% 또는 20억 원 이상 처분할 때에는 한 달 전에 공시 그 처분 계획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장 끝나고 아무도 몰랐는데 블락딜이 있었다. 기관 투자자만 참여를 해서 뭐 할인율이 뭐 10%였다, 15%였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가격이 거의 되죠. 소수주주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수주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만약에 이제 공매도 제도가 부활을 하는 시점에 이게 시작이 됐다면 한 달 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공매도 제도가 아직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로 이연이 됐기 때문에 금지가 아마 뭐 9월 달 초에 두산이 뭐 처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상당한 현금을 유입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밸류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겠죠. M&A에 활용할 수도 있고 주주 환원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산이 지주회사지만 특이하게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도의 그룹 재무구조 뭐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팔았지만 전자비지 이게 이제 뭐 반도체나 그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그 PCB 원판이 되는 CCL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거 상당히 잘하고 있고 새로운 고객 엔비디아의 뭐 B100 칩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하반기부터 아마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납품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연간 뭐 수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자체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뭐 이익 숫자도 늘어나고 적용하는 멀티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두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뭐 주가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가 됩니다.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좀 악재구나. 수급적인 이슈로. 그리고 반대로 두산이라고 하는 그 지주사는 여러 가지 그 포트가 잘 짜여진 회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산 바펫 하면 기계 업종,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로봇 사업,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약간 IT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의 또 모멘텀도 있고 수소, 원전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팔면 한 어느 정도의 맥스 정도는 좀 자금이 유입되겠다. 그게 한 조 단위잖아요. 1조 이상은 될 것 1조 같은 이상은. 게 이제 얼마를 처분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5조 원에서 한 20% 정도 처분을 한다? 그러면 1조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아마도 M&A 쪽으로 한번 활용하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M&A를 했던 게 두산 테스나였고 그렇죠. 거기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 M&A를 하는 데는 뭐 1조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밸류업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성장과 효율성과 환원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놀거닉 그로스에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을 것 같고 주주 환원도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두에 힌트를 주셨지만 이거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목표가를 너무 낮게 잡으셨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오늘 주가를 보니까 23만 원 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좀 약간 탈환을 하게 되면 약간 TP도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개미의 마음을 한번 좀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두산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현재 ING 진행형인 종목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성물산 한번 봅시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산물도 참 포트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참 알맞게 잘 사업부별로, 포트폴리오 잘 갖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쉬었어. 그러니까 3, 4월서부터 쭉 내리막길을 가다가 이제 6월서부터는 바닥을 이제 탄탄히 다져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요것도 한번 짤막하게 업데이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를 지주회사는 아니고 그냥 복합 기업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는 건설, 3분의 1 정도는 연결로 올라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상사라든지 레저라든지 뭐 패션 그런 기타 사업부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2022년도에 그 연결 영업이익이 그 전까지 1조 원대 뭐 초중반에서 머무르던 게 2조 원대로 레벨업이 확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기타 사업부의 여러 좀 좋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왔고요. 네. 이익이 2배가 됐으면 사실 그 이후서부터는 뭐 좀 쉬어간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해마다 10% 이상씩의 영업이익 성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이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하는 건설은 사실상 삼성전자 그 공장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사업부도 사실은 위상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들 이제 조그만한 사업이긴 한데 뭐 이익을 잘 못 내는 레저 사업만 해도 그 푸바오가 상당히 이슈가 된 에버랜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준명품 아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삼성물산 패션에서 수입을 해서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계속 내고 있어서 지금 주가에서는 사실 뭐 NAV 대비 할인율 얘기할 게 아니라 PER 멀티플도 이제 1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밸류업 관련해서는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밸류업 계획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미 작년에 자사주, 보유자사주 13% 전량 소각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훨씬 이전서부터 배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막상 밸류업이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은 여태까지 하던 거 말고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과 효율성과 환원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올해 다 나눠주고 우리가 사업을 접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져 있다.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거는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해소가 서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물산을 보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냐면 현대모비스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빨리 결정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빨리 결정을 하고 나서 올해 2월에 밸류업에 이제 붐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엇박자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같고 현대모비스의 주가 이렇고 현대차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현대차는 이때 이미 2월에 한번 점핑하고서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계속 정방향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주사도 사실 이랬어야만 했는데 밸류업의 결을 보면 근데 좀 아쉽게 좀 기간과 가격 조정이 좀 한 차례, 두 차례 있었던 것 좀 아쉬웠던 거죠. 자, 이제 좀 인덱스하게 다른 계열사들 한번 쭉 볼게요. 빠르게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LS는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화목과 런치스탁에서 이민재 연구원님 모셔서 한번 해저 케이블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전력망 이런 얘기들 쭉 훑어봤는데, LS 일렉트릭도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봤었거든요. 네. 결은 비슷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비상장 LS 전선에서 해저 케이블 만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AI로부터 시작된, 전기차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테마들, 딱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좀 시큰둥해졌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S M&M에서 황산니켈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지만 사실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가 LS 일렉트릭밖에 없고 지분이 그나마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나머지 NAV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사들은 지분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뭐 NAV 대비 할인율 그 맞지도 않는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PR 멀티플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뭐 5배, 6배 이 정도의 주가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돈 가격하고 뭐 일정 부분 또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지금 PER이 5배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면 오늘 이제 올라서 이제 좀, 그거보다는 5배보다는 조금 네. 올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LS 관련돼서 한번 점검해 봤고, 요즘에 LG를 좀 참 답답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LG를 보면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죠. 적자 탈환을 해서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그 흑자 폭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LG전자도 실적 발표했죠. 괜찮았어.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LG 계열도 LG가 LG 화학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답답한 거는 맞고 이제 그런 상장자 회사 말고 지주회사가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 네. 뭐 LG CNS가 벌써 상장 주관사를 정해놓고 몇 년째 상장을 좀 딜레이를 하고 있고 예. 실적 성장이 다른 ICT보다는 좀 잘 나오고 있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그렇게 잘 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그러니까 LG만의 뭔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한데 그나마 밸류업에서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2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 자사주 5천억 어치 매입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다음 단계는 아마 소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의사결정은 되게 느리지만 순현금이 1.7조 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밸류업 계획을 좀 뭔가 발표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들이 기업마다 다 있는데 네. 뭐 압박감이 있다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나마 뭔가를 좀 기대 이상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그게 아마 M&A나 이런 거는 아닐 거고 주주 환원과 관련된 예상을 좀 더 상회하는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제 LG 차트를 보여드렸냐 하면 투자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많이 가고 있는 올라가는 말을 타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좀 쉬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는 투자 전략 취하시려는 고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고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CJ는 자기 살을 많이 깎았어요.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그쵸? 뭐 그룹사 약간 좀 정리 좀 하고 다이어트 경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와중에 올리브영 효과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뭐 개별
자회사들의 파이팅 넘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된 덕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주사니까 요 CJ도 한번 좀 어떤 뷰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제일제당이 제일제당. 이게 밸런시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이제 했고 올해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도 잘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을 따라가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사실 연초에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갔죠.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빨리 올라갔는데 예. 그게 이제 앞서 언급하신 비상장 CJ 올리브영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예. 4월 말에 공시가 된 것처럼 지분 구조가 좀 바뀌었죠. 원래 이제 24%에 달하는 글렌우드 P라는 이제 P가 들어와 있었는데 시장에서 언급하는 밸류보다 상당히 낮은 밸류에 그냥 엑싯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이제 상장사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경우인데 올리브영이 자기 자사주로 절반을 그걸 받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 국내 P가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콜옵션이 있어서 CJ가 다시 받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혹시 지금 여기 이제 올리브영도 상장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뭐 상장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CJ하고 합병을 할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올리브영의 고성장과 수익성을 CJ가 선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현 회장님이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승계를 하는 시점도 아마도 그 2019년도에 발행한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이 2029년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 되면은 뭐 이선호 씨나 그런 이제 지분들이 보통주로 바뀌면서 승계 작업을 슬슬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CJ만 놓고 보면 올리브영하고 합병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상속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 지분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딱히 아주 즐겁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워낙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합병을 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 물적 분할을 하고 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CJ 계열 많은 계열사들이 그런 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한 걸 여태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여태껏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고점 자체가 너무 좀 빠르게 좀 인위적으로 단독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막 너무 싸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시총이 한 3조 한 5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회사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한화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화 차트가 참 재밌습니다. 한화 차트가 일단 밸류업 시점과 이거 좀 미리 좀 뜬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박스에 그냥 쭉 미끄럼틀 타고 걷다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는 방산주 일부, 그렇죠? 방산주 일부가 좀 올라오면서 점핑 된 건데 한 단계 양봉 하나만 나오면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52주 신고까지 탈환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되게 중요한 자리 같긴 합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인 내용들은 어떨런지 한번 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고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얼마 전에 공시가 나온 한화 에너지 비상장 그 계열사죠. 그 아들 3명이서 100% 들고 있는 그 한화 에너지라는 회사가 지분 8%를 공개 매수하겠다. 3만 원에 사겠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갔지만 3만 원 넘겨서 가기는 하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또 그러면은 여태까지 지분이 9.7%였는데 한화에너지 지분이 17.7%가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화에너지가 한화를 흡수 합병을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뭐 이전에도 승계 옵션 중에 하나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서 CJ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런 셈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한화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또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한화가 김승현 회장이 한 24% 정도 들고 있고 이 한화에 대한 그 삼형제의 지분은 낮습니다. 5%가 채 안 되고 간접적으로 한화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한화를 또 이제는 17.67%까지 이제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진짜 키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비상장 한화 임팩트의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 IPO 시점이 이제 승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글쎄요 지금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을 아마 제가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답을 못 해주실 것 같아요. 이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제 커버리지를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포항의 시추 관련돼서 테마가 돼버렸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날. 네. 조금 이제 한국가스공사랑 약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테마로 그친 건가? 이건 대답 못하시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미얀마 가스전을 이미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예. 해양 시추 경험이 뭐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 중에는 어쨌든 가장 많기 때문에 뭔가 시추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두 가지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옛날 IR 자료를 요즘에는 이제 뭐 다 분기별로 쫙쫙 돼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동해 팔광구 뭐 이런 것들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IR 자료에 있었어요. 그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그 근처입니다. 하다가 잡았어. 예, 지금은 슬그머니 빠져 있죠. 우드사이드하고 같이 하다가 빠져 있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안정적으로 연간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주는 미얀마 가스전은 2005년도에 이게 가채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확정 공시까지 했고요. 그런데 사실 확정 공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불확실성이 큽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멀리 있는 바다에서부터 시추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파이프를 뽑아서 육지까지 뽑고 심지어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가스를 액화를 시켜서 LNG 공장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파이프를 깔아서 보낼 것이냐에서 이제 후자의 작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으로 또 멀고 먼 파이프를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서 조금 더 걸렸을 수 있지만 1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2013년 말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예. 발견, 확정, 뭐 얼마 들어있다 개런티 받은 게 2005년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거는 뭐 온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확정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아마 3D 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인 게스를 하는 것 같은데 베스트 케이스에 이게 실제로 있었다라고까지 하려면 이게 이제 시추공을 꼽아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실제로 생산을 해서 이익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 변수가 많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동향의 지주사 특집 같은 특집, 그쵸?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요? 저는 지금 방송 딱 끊고 저기 가까운 여의도에 흑부집 가가지고 이사님이랑 이런저런 기업 얘기나 쭉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다 얘기를 막 티키타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요 상황들을 탁탁탁 점검 딱 되지 않습니까? 서머리가?
어쨌든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요것도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참, SK입니다, SK. 빵 뜨고, 내려가고. 어떻습니까, SK? 자, 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고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주가를 급등하게 한 이벤트가 이제 5월 말에 있었던 이혼 소송 판결, 2심 판결이고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1.4조 원에 달하는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팔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지분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막연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시간이 좀 지나고 봤더니 최태원 회장이 뭐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SK 실트론을 뭐 IPO를 하거나 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담보대출이 SK 지분 17.7%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있지만 나머지 지분 또 담보대출을 하면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하면 1.4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지분 경쟁에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지분 경쟁도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다만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영끌을 해서 돈을 만들더라도 담보대출이라는 게 결국 이자가 계속 나가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SK가 비효율적이지만 최대 주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소수주주도 똑같이 배당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요 정도 선까지 나왔을 때가 아마 고점에서 조금 빠지기 시작할 때 얘기였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국면이 좀 바뀌었죠. 이게 뭐 판결문에 계산이 뭐가 잘못됐다. 자릿수가 달라졌으니까 이건 금액에 원래는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면 최종심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들 다들 알고 계셨는데 이런 변수가 하나 있어서 혹시 그게 1.38조가 아니고 뭐 금액이 혹시 줄어든다면 그럼 이제 더더군다나 최태원 회장 지분 처분의 가능성은 이제 많이 더 낮아진다. 원래 낮았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좀 시들하던 찰나에 두 번째 이벤트, 이번에는 SK ENS와 비상장이죠. 상장된 SK 이노베이션을 합병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단독이 나오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따라서 했는데, SK ENS는 SK의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입니다. 배당 성향이 평균 70%, 연간 배당으로만 한 5천억 원 정도 올려주는 회사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여서 상장도 안 시키는데 이게 SK온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뭐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랴라고 한다면 나요.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만약에 51%의 가능성이다 그러면 SK온이 상당히 심각한 거다.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한 거면 이거 뭐 사업을 처분해야겠지만 그거 이제 최종적으로 요 정도 쏟아붓고 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온다? SK는 쉽게 말해서 연간 5천억 원의 현금 흐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SK텔레콤 같은 데서 자사주도 좀 사야지 했던 거를 다 배당으로 돌려서 아마 배당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줄겠죠. 뭐 여러 가지로 SK는 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돌아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좋으냐. 온이 사실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굳이 뭐 수혜라고 한다면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뭐 조금 이 이슈로 좀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전에 내세웠던 그 비전 선포했던 그런 주가 뭐 계획이나 이런 거 다 일단은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3년 반 전이었고요. 2021년 3월이었고 아직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2025년 시가총액 140조 원, 주가 20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만 빠르게 점검을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삼성 SDS. 왜냐면 현찰이 많은데 이거 현찰 어디다 쓰지?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우리 과거에 얼마 전에 이 LG전자가 빵 떴던 게 왜 떴냐면 그 액침내인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SDS도 뭐 그런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뭐 언론 보도 기사도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현금이 많은 회사니까 뭔가 신사업을 할 것 같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외에 물류 공급망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SDS의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순현금이 이제 6조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시가총액의 절반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사업으로 바뀐다면은 이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데 좀 더디네요. 뭐가 나오진 않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I와 관련된 테마라고 했을 때 실체가 있고 사이즈가 있는 거의 뭐 이제 영순위 종목이긴 하거든요. 생성형 AI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금 아마 배당은 많이 늘릴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도 좋은 거네. 예. 그래 하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가 지금보다 2배 올린다고 해도 시장 평균 조금 넘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아마 밸류업과 연관해서 배당은 많이 늘리고 아마 자사주도 좀 이제 따님들도 다 팔았으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밸류업과 관련된 주주 환원은 플러스인데 사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M&A 부분들은 아직 좀 나온 부분들이 없어서 이건 또 그리고 뭐 계획한다고 해서 딱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세월이 많이 지났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얼마의 돈을 벌어 이것도 중요하게 하지만 나한테 얼마 돌려줄 거야 라는 생각도 투자자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어떤 밸류업의 정책들이 각 회사별로 펼쳐줄런지 또 이것도 우리 김동양 이사님께서 커버하고 있는 이 섹터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장표도 없이 차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획했던 시간보다 한참 지나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죠?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